내수 침체와 건설업 부진 등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2달간 20만 명 넘게 줄고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21년 만에 최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석 달 연속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 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 투자자들의 피해와 납품 협력사들의 정산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 거래가 열흘 동안 전면 중지됐고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평균 가격은 오히려 내려갔다며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 수혜 지역 현장 분위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세청이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익법인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2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 상품권 깡에 나서거나 귀금속을 쇼핑한 이사장 등이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고물가의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소비자들이 외식부터 줄이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2달간 20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코로나 때보다 더한 불황을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기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들로 붐볐던 서울 도심의 식당가가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썰렁합니다. 보시다시피 놀고 있잖아요. 손님도 없고. 이게 자영업자들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빠듯해요.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은 우리가 남는 게 없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난해 4분기 외식업계 체감 경기 지수는 3분기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100보다 낮으면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더 많다는 건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1년 4분기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주점업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차로 와서 간단히 맥주 한잔 하고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1차만 간단히 하고 집에 돌아간 것 같아요. 작년 같으면 최소한 2시까지 샜었는데 요즘은 10시에 끊어지니까 거의 반장사라고 봐야죠. 소비, 투자 심리 위축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가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개선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하고 신규 자영업자들은 진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금리에 대출로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으로 내몰리면서 자영업자 수는 IMF 외환위기보다 적은 55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고용시장 상황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크게 늘었고 반대로 새롭게 일을 시작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21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5% 증가했습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데다 고용 사정이 악화된 영향입니다. 새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11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는데요. 특히 건설업종에서의 신청자가 43.5%나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은 주춤했죠. 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 3천 명 느는 데 그쳐 2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1만 8천 명 줄어든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9개월째 감소를 보였고 도소매업도 온라인 쇼핑으로의 업황 변화와 불황까지 겹쳐 고용보험 가입자가 25개월째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상황과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책연구기관 KDI는 석 달째 우리 경기 상황이 어두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우리 주력인 수출 환경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주용배 기자, 일단 외부 요인, 즉 수출에 대한 분석 어떻게 나왔나요? 네, KDI는 경제 동향 3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월호에 하방 위험 증대란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석 달째 부정적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요 품목인 반도체 수출 가격이 내려가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도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직전에 같은 달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긴 했으나 일평균으로 보면 꺾였습니다. 특히 범용 반도체 가격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급락하면서 ICT 품목의 경우 같은 기간 수출액이 5.1% 쪼그라들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ICT를 제외한 품목 수출액도 6.2% 감소했습니다. 좀 전에 고용 통계에서도 들었지만 이 수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건설업 부진도 큰 걱정이죠. 네, KDI는 건설 투자와 건설업 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선행지표의 개선세도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달간 시공한 건설 실적을 말하는 건설 기성의 경우 1월 하위 부문인 건축과 토목 모두 감소세가 커져 직전 해보다 27% 하락했고요.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도 25% 감소하며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KDI는 건설업과 내수 밀접 서비스업의 노동 수요 감소로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투자자와 협력업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어음이 처음으로 부도가 났고 증권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MBK에 책임을 묻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요. 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유동화증권, ABSTV의 주관사인 신영증권을 비롯한 판매사 20여 곳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는데요.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형사 고발하는 조치까지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영증권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카드대금 기반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했고 해당 상품을 자체 리테일 창구를 통해 팔거나 하나증권과 현대차증권 등 증권사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 증권사들 모두 불안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까지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약 4,019억 원은 미상환 상태입니다. 신영증권 측은 MBK 측이 사전에 회생에 나설 걸 인지한 채 증권사를 속이고 발행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해당 상품을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라며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급기야 어음 부도까지 나기 시작했는데 금감원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업계에 모레인 수요일까지 개인 투자자 대상 금융채권 판매 및 보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등 불안전 판매 여부를 살필 방침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의 어음이 처음으로 은행권에서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 거래가 오늘 전면 중지됐습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J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 거래 정지자로 공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꿈쩍을 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금리에 이거는 포함하지 말라고 정한한 이 법안을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조차도 회의적인 검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개정안은 은행이 가상금리를 산정할 때 반영해선 안 되는 비용 항목들을 정한 네거티브 규제안입니다. 은행이 지불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취지인데 어길 경우 은행 임원 등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대출금리는 얼마나 내려갈까?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이미 은행권이 도입하고 있어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금 반영 비율을 절반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이익률과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 자율로 책정할 수 있게 남겨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우대금리를 대출금리의 구성 요소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은행이 목표 이익률 등 다른 항목을 상승시키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위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은행들은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환 수수료라든가 예를 들어 비이자 수익 창출하는 수수료를 높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대출 문턱을 높여가지고 더 다른 소비자 어떤 후생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고요. 여당도 은행법 개정안이 시장 원리에 반하고 은행 자율 경영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은행 스스로 가상금리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회 상법 개정안 처리 흐름과 맞물려서 주주 권리 강화 요구에 힘이 더 실리는 모습인데요. 올해는 어떤 기업들 주총이 뜨거울지 안지혜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는 일찍부터 코웨이를 콕 집었습니다. 지분 25%를 보유한 넷마블의 영향력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집중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주 제안을 지난달 접수했습니다.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을 상대로 자사가 추천한 후보 3인을 사회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풍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사는 주주 친화 정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개인, 소액주주들도 재권리 찾기에 적극적입니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이마트와 티웨이 항공, 롯데쇼핑 등을 타깃으로 영향력 행사에 나선 가운데 회원수 10만 명이 넘는 한 소액주주 플랫폼은 삼성전자 등 국내 20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 서한 캠페인을 진행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주의 물결은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더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증진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조금 더 활동성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지난해 국내에서 주주행동주의에 타깃이 된 기업 수는 4년 전과 비교해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단기 차익 노림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지만 무리한 요구는 결국 시장에서 걸러진다는 점에서 참여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지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호가만 올랐을 뿐 상승과 하락 거래가 혼재했고 실거래 건수도 미미했다는 설명인데요. 진실 공방 속에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박연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대치동에서는 30억 원을 전후로 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평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는 댓글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 대치를 포함해 잠실과 삼성, 청담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이들 구역 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서울시는 어제 토허제 해제 이후 22일간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실거래도 있었고 호가가 높아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입니다. 매수 전화는 물어보러 오죠. 마음이 조급하시니까 더 오를까 싶어가지고 그 전에 오시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린 뒤로 3, 4억 넘게 거래되었다고 볼 수 있죠. 18억, 어떤 데는 또 39억, 40억, 40억. 실제 부동산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가 0.68% 급등했고 이어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0.52%, 0.4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지 않은 압구정 등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는 반응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재되는 금액과 현재 약정이 체결되고 있는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약정이 체결되고 있는 계약건은 현재 실거래가에 등재된 금액보다 높은 신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지만 실거래 건수가 미미해 상승세가 과열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토어제 해제 지역 내 모니터링을 주나 월 단위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 현상도 반복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규제 완화에다가 시장금리 인하 움직임이 맞물린 영향인데요. 이른바 영끌과 B2가 다시 재현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채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지점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토지가 해제가 됐으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실제로 뭐 들어갈 수 없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대기 수요들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집값이 너무 올라 실제 거래까지는 아직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속속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생겨나고 있다는 업계 분위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 지역 전반에서 주택담보대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기보다는 일부 송파구 소재 영업점에서 상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이사철과 연말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억눌렸던 대기 수요가 몰리며 지난달 5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7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 달 만에 34% 넘게 증가한 규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앞으로 두세 달 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꺾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버티던 은행권이 당국 압박에 잇따라 가산금리를 내리는 점도 주택담보대출을 자극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이 좀 풀리면서 강남 집값을 자극하고 파급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가 좀 더 낮아지면 이런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고 TS의 3단계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파급이 만만치 않자 조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규제 검토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을 하는 등 공익자금을 엉터리로 운영해온 공익법인들이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는 기부금으로 쇼핑을 하고 고가 아파트까지 사들였습니다. 엄한 기자, 이번에 국세청에 적발된 내용 전해주시죠.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징역죄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로 상품권 수십억 원어치를 구입 후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귀금 숙점에서 쇼핑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을 보게 했고 업무용 승유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우회 증여하기도 했다고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모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한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으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했는데요. 이 경우 임대 등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공익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지만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대형 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엔 어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가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경기도 평택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작업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80대 B씨는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타워 크레인 위에서 대형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작업이 끝나기 전 타워 크레인이 움직이면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내년 초 준공 예정인 1,500여 가구 규모 아파트인데요. 사고 현장에는 경기 남부청 소속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사고가 난 지 채 2주도 안 된 시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관 시공사인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호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불과 13일 만에 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측은 유명을 달리하신 근로자분과 유가족, 부상자 모두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시공 능력 평가 4위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지만 지난해까지 3년간 공사 현장에서 5명이 숨지고 5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약 1조 4,300억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내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소폭 오르면서 2,570선을 회복했습니다. 퇴근길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번 주 첫날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27% 오른 2,570.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4,361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기관이 1,434억 원, 개인이 2,083억 원 규모를 사들였습니다. 특히 기관은 지난 5일부터 4거래일 동안 3,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550선이 무너졌다 낙폭을 줄이며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및 3월 소비심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등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선 경영권을 둘러싸고 영풍 MBK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분쟁이 격화되며 고려아연이 14%, 영풍 정밀이 18% 넘게 폭등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26% 떨어진 725.8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퇴근길 애프터마켓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조금 전인 오후 5시 50분 기준 애프터마켓은 한국거래소 종가 대비 0.11%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29,800여 주, 거래대금 7억 9천만 원 수준이 거래 중입니다. 특히 S-오일은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다는 소식에 정규 시장에서 8.74% 오른 62,200원의 거래를 끝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00원 떨어진 6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개장 전인 오전 8시부터 8시 50분 사이 프리마켓에서는 오늘 15만 8,400주, 거래대금 30억 4천만 원가량이 거래됐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건강관리한다고 여러 가지 영양제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영양제는 오히려 몸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관리사 상담을 통한 건기식의 소포장 판매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허용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기 전 설문조사를 하듯 약국에서 평소 내 생활과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잠이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편이신가요? 잠드는 데는 금방. 괜찮으세요? 혹시 장 건강은 괜찮으세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좋진 않으세요? 이제 장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몸에 이런 무기질 같은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되고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장이 예민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기 힘들어 약사와 상담을 통해 이렇게 저만의 영양제를 만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정식 시행합니다. 일정 교육을 이수한 약사와 한약사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간호사, 영양사가 소비자 상담을 거쳐 건기식을 소포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고 계시는 의약품이 있으신지 꼭 여쭤봐야 됩니다. 중복되게끔 섭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감기약처럼 일주일치, 2주일치 단기간 섭취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재고 부담도 덜하고 비용 부담도 덜해서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초저가 건기식을 내놔 논란인 가운데
안전하면서도 가성비에 맞춘 건기식 판매의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가 총 177조 7,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 7,900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의 2.1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넘었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경청은 지적했습니다. 제도별로 건강보험이 82도 1,036억 원으로 전체 46.2%를 차지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과 산재보험 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우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는 구름이 많은데요. 제주의 하늘은 흐려져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에는 낮까지 5mm가량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영하 1도, 대구 3도로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춘천 17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5도, 수원, 세종 1도, 춘천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청주 17도, 인천 13도, 수원, 대전 1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속초, 울진 4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울릉도, 독도 12도, 속초, 강릉, 울진은 15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에는 낮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고 전라와 경상권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3도, 부산 7도, 낮 기온은 광주 17도, 대구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에는 비가 내리고 물결도 최대 3.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요. 강원도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